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이제 경제론에서 마무리하고 시장론 들어갈 건데 77페이지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한번 정리해 볼게요. 77페이지. 자, 우리가 탄력성 3개를 배웠어요. 3개가. 첫 번째 가격 탄력성, 두 번째 소득 탄력성, 세 번째가 교차 탄력성. 자, 가격 탄력성은 해당재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할 거냐. 두 번째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 많이 변할 거냐. 세 번째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와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할 거냐를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양을 계산할 때 가격 탄력성은 뭐분의 뭐 가격분의 양 이렇게 되니까 곱할 수 있죠. 곱할 수 있어서 자, 가격 탄력성과 가격을 곱하면 가격에 의해서 변한 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과 소득을 곱하면 소득에 의해서 변하는 양.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다른 재와 가격과 교차 탄력성을 곱하면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수요량. 이렇게 해서 자, 세 가지 요인이 해당 재와 가격과 소득과 다른 재와 가격이 동시에 변할 때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냐를 계산할 때는 끼리끼리 곱한다 그랬죠. 자,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다른 재와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해서 이제 더할 건데 마지막 중요한 건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A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A 수요량의 방향이 뭐냐라고 할 때는 무슨 법칙?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산다. 그래서 만약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에 A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비싸면 안 산다가 될 거고, 자, 소득에 의해서 A 수량이 어떻게 변하냐라고 얘기할 때는 정상재냐 열등재냐. 정상재는 돈 벌 때 사고 열등재는 돈 벌 때 안 사는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정상재라고 한다면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수요량은 증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재와의 관계에 있어서 두 재와의 관계, 이거 모르면 경제론을 해석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두 재와의 관계가 대체재냐 보완재냐. 보완재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니까 살 때 사는 재와, 대체재는 비슷하니까 얘 사면 얘 살 필요가 없었지, 살 때 안 사는 재와의 관계를 대체재. 자, 만약에 다른 재화와 이 A라는 재화가 이 두 재화가 만약에 대체재라고 한다라면 다른 재화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한다라면 이 재화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우리가 이 재화의 수요 법칙을 써서 비싸면 안 산다. 이거 안 살 때 얘와 얘가 대체재 관계라면 안 살 때 얘는 뭐 한다? 산다. 그래서 세 개의 방향을 따져줘 가지고 둬야 된다라는 얘기였죠. 자,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죠. 자, 78페이지의 2번 문제인데 너무너무 출제자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자, 그럴 때 보니까 자,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율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나왔을 때 이거 한번 잠깐 보죠. 자,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나왔을 때 이 수요 앞에 있는 얘 재화가, 이 재화가 무슨 재화다?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앞에가 생략될 수도 있는데 친절하게 줬네요. 이거 오피스텔 가격은 다른 재화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개의 탄력성이 주어지고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각각 3%씩 상승할 때 아파트의 전체 수요량은 얼마나 변했냐라고 했을 때, 자, 아파트가 해당 재화고 아파트의 양이 얼마나 변했냐를 묻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푼다 그랬죠. 자, 아파트의 수요량이 전체가 얼마나 변할까 하냐를 계산할 때 요인이 딱 세 가지를 줬어요. 첫 번째 아파트의 가격, 두 번째 소득, 세 번째 다른 재화인 오피스텔 가격을 주고서 얘들에 의해서 각각 얼마씩 변했냐, 얘에 의해서 얼마 변하고 얘에 의해서 얼마 변하고 얘에 의해서도 얼마 변하는지를 각각 따져가지고 방향을 정해서 더할 건데, 자, 각각의 변하는 양은 끼리끼리 곱한다 그랬죠. 자, 각각 얘가 가격,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3%씩 변했으니까 끼리끼리 곱하면, 자, 이렇게 곱하면 1.8%, 이렇게 kop하면 1.2%,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0.6%. 자, 그럼 각각 원인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을, 양을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끼리끼리 곱하면 될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이때 방향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요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상승했다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얘기라 그랬어요. 각각 요인이 가격도 올랐고 소득도 올랐고 다른 재화 가격도 3%씩 올랐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원인의 방향이 제시된 걸 바탕으로 해당 재화 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산다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얘 보니까 정상재라고 나왔어요. 그럼 돈 벌면 산다가 될 거고, 자, 두 재화의 관계가 대체재라고 나왔어요. 자, 얘가 비싸지면 얘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오피스텔 비싸졌으니까 오피스텔 안 사고, 그러면 대체재 관계인 아파트를 뭐 한다? 산다. 이렇게 되겠네요. 대체재면 안 살 때 사거나 살 때 안 사는 재화의 관계니까. 자, 그럼 이 세 개를 마이너스 1.8, 얘는 플러스 1.2, 얘는 플러스 0.6 이렇게 계산하면 총 0이 나오겠네요. 결과는 변함없다. 이걸 이제 방향으로 얘기할 때는 같은 방향이니까 1.8% 증가할 거고, 얘와 얘를 보니까 올랐고 내렸어요. 똑같은 값이. 그럼 결국 0, 변함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변함없음 이렇게. 이거 관련된 문제가 매월 모의고사 때마다 나올 거예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이 문제는 매월 나오는 거니까 나올 때마다 연습해서 이 문제는 꼭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넘겨서 오늘 이제 탄력성이 활용이에요. 우리 배웠던 탄력성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볼 건데, 자, 말문제에서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잘 설명을 듣고서 하라는 대로만 딱 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탄력성의 활용이 첫 번째, 탄력성에 따라서 균형점의 이동을 우리가 해석할 건데, 탄력성에 따라 균형점의 이동.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보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만약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곡선은 수요 곡선인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럼 얘는 수요의 증가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있는 곡선은 가만히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수요는 곡선이 우측으로 갔으니까 수요의 증가가 나타난 거죠. 이걸 간단히 쓴다라면 수요 증가. 자, 공급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 그럼 공급은 일정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근데 공급 곡선을 보니까 얘가 누워져 있네. 자, 세워져 있을 수도 있고 누워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뭐의 차이에 의해서? 탄력성이죠. 우리가 비탄력이면 세워지고 세워진 걸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고, 탄력적이면 누워져야 되고 기울기 크기가 작다라고 얘기하죠. 얘가 누워져 있어요. 그럼 공급 뭐다? 탄력적이네요. 탄력적인 상태에서 자, 균형점의 이동이 일어날 건데,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균형점이 여기로 갔어요. 자, 그러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그럼 균형 가격 상승.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그럼 양은 증가.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가격이니까.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은 상승, 균형량은 증가 이렇게 됐겠네요. 자, 똑같은 그림을 하나 제가 더 그려볼 건데, 자, 수요가 이렇게 우측으로 증가를 했어요. 자, 수요는 증가했고 수요 증가. 자,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이제 공급은 일정한데 제가 공급 곡선을 세워져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세웠어요. 공급은 세워져 있다. 그럼 공급은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죠. 자, 어찌됐거나 자, 결과를 보니까 균형점에 이동해서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갔죠. 자, 그러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그럼 균형 가격은 상승, 균형량은 오른쪽 갔네, 양은 증가 이렇게 됐어요. 자, 결과는 똑같은데, 자, 가만히 있는 공급 곡선이 누워져 있느냐 아니면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자, 더 변하는 게 있고 덜 변하는 게 있어요. 크게 변하는 게 있고 작게 변하는 게 있죠. 예를 보니까 가격은 조금 오르고 양이 많이 증가했네.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가격은 작게 변했고 양은 크게 변했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를 좀 우리가 표현한다면 가격은 작게 상승, 얘를 얘기할 때 양은 크게 증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데 가만히 있는 공급 곡선이 세워져 있을 때를 보니까 얘가 요만큼 오르고 요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면 뭐가 크게 변한 거예요? 가격이 크게 변했어요. 얘가 크게 변했고 양은 작게 변했네. 자, 그러면 가격과 양이
크게 변하는 게 있고 작게 변하게 있는 걸 만든 요인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이 곡선이 탄력이냐 비탄력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정리할 거예요. 근데 균형점 이동은 똑같죠. 얘가 보니까 수요 증가, 공급 가만히 있을 때 가격 상승, 양 증가, 가격 상승, 양 증가예요. 다만 가만히 있는 녀석이 탄력이냐 비탄력이냐에 따라서 크게 변하는 게 있고 작게 변하는 게 있다는 거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탄력성이 크다는 건 뭐가 많이 변하는 거?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쓸 거냐라고 했을 때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썼을 때 얘와 얘가 비례 관계예요. 자, 그러면 얘가 크다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크다. 즉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양이 많이 변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가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면 뭐가 크게? 양이 크게 라고 나와야 돼. 이렇게. 자, 얘가 비탄력이죠. 그럼 양이 어떻게? 작게. 양이 작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석해 볼 건데. 자, 탄력성에 따라서 균형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석할 건, 자, 균형점에서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 이동해서 이동할 건데, 자, 가만히 있는 녀석이 얘가 탄력이냐 비탄력이냐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양이 크게 변할 수도 있고 작게 변할 수도 있더라 라고 나온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따져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탄력적이면 무조건 뭐가 크게? 양이 크게. 양이 크게라고 한다면 가격은 작게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자,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이라고 나왔어요. 먼저 이거 이해해야 돼요. 자,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갔어. 자,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공급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공급은 증가했어? 감소했어? 그런 말이 없어.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알 수 있어요. 여기 증가 감소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공급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일정하다. 일단 얘는 보지 말고 수요는 증가했고 공급은 일정하다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균형점 이동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변했다. 그럼 뭘 따라간다? 변한 걸로 판단한다 했죠. 그럼 수요 증가하면 양은 증가, 가격은 상승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양은 증가, 가격은 상승 이렇게 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는 녀석 공급이 비탄력적이래요. 자, 비탄력적이면 우리가 탄력적이면 양이 크게, 비탄력적이면 양은 작게, 가격은 크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가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니까 양은 작게 이렇게 얘기할 거고 가격은 크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자, 가격은 어떻게 한다? 상승하는데 양은 증가하는데 비탄력이니까 양은 어떻게? 작게 증가한다. 가격은 크게 상승한다 라고 결론을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하나씩 우리가 따져보죠. 하나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 줄 건데, 경제론에서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공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 공급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균형점 이동은, 자, 수요 증가가 이렇게 얘가 균형점의 이동을 결정할 거예요. 그럼 얘 보기 전에 균형점 이동 먼저 따진다면, 자, 수요 증가니까 양은 뭐 한다? 증가. 얘 네모칸으로 이렇게 쳤어요. 그럼 가격은 뭐 한다? 상승. 이렇게 네모를 친 것은 균형점의 이동을 얘기한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균형점 이동이 판단됐으면 이제 크게 변하는 거, 작게 변하는 걸 판단할 때 탄력성을 적용할 건데, 그러니까 비탄력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비탄력이면 양은 어떻게? 작게. 양은 작게라고 나와야 되고 가격은 크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결론은 가격은 크게 상승, 양은 작게 증가. 이 크게, 작게 앞에 있는 더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헷갈리게 하려고 집어넣은 거고, 크게, 작게.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건 가격 상승폭이 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은 상승했는데 폭이 크게라고 나온 거. 크다, 크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양이 작게 증가했다는 건 증가폭이 어떻다? 작다. 증가는 했는데 폭이 어떻다?
작다라고 나온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되나 이렇게 표현되나. 예전에는 이걸 더 변하는 거, 덜 변하는 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10년 전에는. 자, 그래서 보니까 크게라는 건 더 변했다. 더라고 얘기하는 거고 작게라는 건 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자, 이 문제를 해석할 때는 균형점의 이동과 탄력성을 나누어서 해석할 건데 균형점 이동은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 변하고 하나 변하지 않았다. 변한 거에 판단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탄력성을 적용할 때는 탄력적이면 양이 크게 비탄력이면 양이 작게 이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얘가 쭉 나왔는데 첫 번째 한번 보죠. 자, 수요 증가 공급 탄력적 이렇게 나왔어요. 자, 수요 증가 네모칸 공급은 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신경 쓸 건 없고 자, 그러면 수요 증가에 의해서 균형점 이동이 일어났겠네. 증가면 양은 뭐한다? 증가. 가격은 뭐한다? 상승.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네모칸 친 건 이건 균형점의 이동을 제가 체크한 거고 자, 두 번째 탄력성을 적용하겠죠. 얘가 탄력적이래. 그러면 양은 크게, 양은 어떻게? 크게, 가격은 작게.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건 탄력성을 적용한 거고 네모칸 친 것은 얘는 균형점 이동을 적용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개 판단해서 쓸 거고 출제자는 주로 뭘 속일 거냐면 얘를 속여내요. 탄력적일 때는 양이 크게 해야지 양이 작게 들어가면 틀린 지문 되겠죠. 다시 한번 보죠. 쭉 내려와서 여기 아래에서 두 번째 한번 보죠. 자, 공급 감소 수요 탄력적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공급 감소고 수요는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자, 공급 감소니까 양은 감소, 공급 감소니까 가격은 상승. 자, 균형점 이동은 체크됐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탄력성 적용할 때 탄력적이니까 뭐가 크게? 양이 크게, 가격은 작게 이렇게 표현하겠네요.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가격은 작게 상승했죠. 이걸 가격 상승폭은 작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 양은 크게 감소했다는 건 양의 감소폭은 크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예전에는 더, 덜 이렇게 나왔어요. 이 더, 덜이라는 걸 헷갈리게 하려고 더 작게, 더 크게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근데 크게 작게 앞에 있는 덜은 의미가 없고 더, 덜이라고 했을 때 얘는 덜이니까 가격은 덜 상승했다. 양은 더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보죠. 그 위에 거 보죠. 자, 공급 증가했는데 수요가 비탄력이래요. 자, 공급 증가, 수요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신경 쓸 건 없고 자, 증가면 양은 증가, 공급 증가면 가격은 하락. 이렇게 균형점 이동 체크했고 두 번째 탄력성을 적용할 때 비탄력이니까 양은 작게, 가격은 크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된다. 이게 경제론에서 가장 어려워했던 말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정확히 두 개 나눠가지고 해석하면 돼요. 자, 두 번째가 이제 탄력성의 활용에서 우리 첫 번째는 탄력성에 따라서 균형점의 이동이 일어날 때 크게 변하는 거, 작게 변하는 거 이걸 구분했고 자, 두 번째는 자,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수입을 우리가 총수입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어요.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이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걸 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속여낼 건 아니니까 탄력성에 따라서 총수입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총수입을 얘기했을 때는 100원짜리를 10개 팔았다. 100원짜리를 10개 팔았대. 총수입 얼마예요? 100원짜리를 10개 팔았으니까 100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되겠네. 1000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수를 얘기할 때 자, 수입은 가격에다가 단위수, 판 단위수를 계산할 건데 이때 단위수는 양을 쓸 때 수요량을 쓴다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공급량이 아니에요. 선생님, 버는 건 공급자가 돈을 벌잖아요. 그럼 공급량을 쓰지 않고 왜 수요량을 쓸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자, 공급량을 얘기했을 때는 팔려고 내놓은 양이에요. 팔아지는 것이 아니라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양을 공급량이라 그래요. 근데 수요량은 사갈 수 있는 양이죠. 사가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는 것이 100개를 내놨는데 사갈 수 있는 양이 10개밖에 없었다 그러면 10개만 파는 거니까 실제로 총수입에 관련된 건
팔려고 내는 총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팔려고 내는 공급량 중에서 사갈 수 있는 양을 따져야 돼요. 그래야 총 수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은 공급량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 수요량이에요. 이 수입은 누가 버는 거예요? 임대업자라는 공급자가 버는 거예요. 그 공급자의 총 수입이지만 사실 이 양은 공급량이 아니라 뭐다? 수요량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원리가 적용되냐면 우리가 수요 법칙을 배웠잖아요. 가격에 의해서 사냐 안 사냐를 결정하는 건 무슨 법칙? 수요 법칙. 얘가 반비례해요. 얘가 비싸면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은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원리를 적용할 건데, 자, 총 수입을 얘기할 때, 자, 공급자의 총 수입은 가격에다가 양인데, 이 양이 무슨 양? 수요량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은 수요 법칙이 반비례잖아요. 얘가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한번 보죠. 자, 만약에 비싸졌는데 얘가 비싸졌어. 이렇게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럼 안 사겠죠. 안 사는데 얘가 이렇게 안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뭐에 따라서? 탄력성에 따라서. 이렇게 변했다는 건 탄력적인 거예요. 탄력적인 거고,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비탄력이라는 얘기예요. 즉 방향은 비싸면 안 사는 건 맞는데, 이건 수요 법칙인데, 이 안 살 때 양이 크게 변할 거냐 작게 변할 거냐를 결정하는 건 탄력성이죠. 자, 그럼 만약에 얘가 탄력적이라고 한다면 얘와 얘를 곱해서 총 수입이 결정되는데 올라간 것보다 내려간 게 큰다라면 총 수입은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감소되겠지. 내려간 게 더 크니까. 만약에 비탄력이라면 올라가고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게 조금밖에 안 내려가. 그럼 올라간 효과가 더 크겠죠. 그럼 얘는 총 수입 뭐 한다? 증가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총 수입에 따라서 탄력성을 얘기할 때 하나만 보죠. 우리가 비탄력의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비탄력으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비싸면 안 사는데, 얘가 만약에 이 재화가 비탄력이래요. 비탄력적인 재화다. 수요가 비탄력이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때 안 사는데 양이 조금밖에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예를 들면 뭐 100% 올렸어. 100% 올렸는데 얘가 안 사는 양은 5%밖에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하면 총 수입 뭐 한다? 증가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두 번째, 가격을 올리면 총 수입은 뭐 한다? 증가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를 딱 외워놓고서 정리할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수요 법칙 때문이에요. 비싸면 안 산다. 반대가 되기 때문에 얘가 비싸질 때 많이 줄어들 거냐 조금 줄어들 거냐에 의해서 총 수입이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비탄력적일 때는 비싸게 팔수록 총 수입 면에서 뭐하다? 유리하다.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자,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팔아야? 고가로 팔아야, 가격을 올려 팔아야 총 수입 면에서 뭐하다? 유리하다. 이게 이제 하나의 암기 코드예요. 우리 가수 비 있잖아요. 비 비싸. 그래서 비가 비싸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총 수입 면에서, 자, 비싸니까 총 수입이 많아요, 적어요? 많고, 그래서 유리하다, 총 수입이 증가한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비탄력일 때 저가로 팔면 뭐하다?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반대로 이제 탄력적일 때는 만약에 탄력적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비싸게 팔면 유리해, 불리해? 불리할 거예요. 고가로 팔면 불리할 거다. 그럼 얘는 저가로 팔아야 뭐하다? 유리할 거다를 이렇게 하나를 딱 외워가지고 나머지를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비고가가 유리하다. 비가 비싸서 총 수입이 커진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비고가라 기억하면 비는 저가일 때 불리할 거고, 탄력적이면 고가일 때 불리하겠지. 비탄력일 때 고가가 유리했으니까 탄력적인 고가가 불리하다, 저가가 유리하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근데 얘가 오른 만큼 내리는 경우가 있어. 얘가 10% 상승할 때 10% 하락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건 무슨 탄력적?
가격 탄력성이 얼마예요? 얘와 얘가 똑같다. 그럼 1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 얘가 오른 만큼 내리잖아요. 그럼 총수입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총수입의 관계가 이 가격과 양이 수요 법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총수입이 달라질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 그래프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하나 기억할 것이, 자, 보죠. 만약에 수요가 비탄력적이면이라고 나왔어요. 비탄력적이면이라고 나왔을 때, 자, 가격을 올려 팔았대요. 비싸게 팔았대. 그럼 비싸면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하겠죠. 수요 법칙에 의해서. 이건 무조건 수요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에 의해서. 근데 비탄력적이니까 양이 크게 줄어, 조금 줄어야 돼요. 얘가 조금만 줄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많이 가격 올랐는데 양이 조금만 주니까 총수입 뭐 한다? 증가되겠지라고 해서, 자,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팔아야? 고가로 팔아야 총수입이 뭐 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암기 코드로 비고가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B가 고가여서 총수입이 많아진다.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했던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자, 그림으로 잠깐만 보면 얘 곡선이 세워져 있어요. 비탄력이죠.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가격을 올렸더니 가격 올렸다. 고가로 팔수록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넓이가 총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만큼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여만큼으로 변했다. 그럼 여기는 똑같으니까 볼 필요가 없고, 그럼 여만큼으로 변한 거 아니냐? 그럼 총수입이 넓이가 넓어졌으니까 총수입이 뭐 한다? 증가된 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일 때는 가격을 올려 팔아야 총수입 면에서 총수입이 증가된다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래프로 본다라면 얘는 보죠. 얘가 누워져 있어. 탄력적이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렸더니 얘가 이렇게 총수입이 뭐 했다? 증가했어요. 총수입이 증가하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총수입을 증가하려면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팔아야 총수입이 증가하고, 그럼 탄력적일 때는 고가가 불리할 거니까 저가일 때 유리하다, 총수입이 증가할 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원리적으로 잠깐 설명해줬지만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외우는 게 중요해요. B일 때는 어떻게 팔아야? 고가로 팔아야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다를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왼쪽에 기출문제 날개 있는 거 한번 보면, 자, 가격 탄력성 1인 경우라고 나왔는데 일단 먼저 한번 1 한번 보죠. 자, 단위 탄력적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탄력성 1이니까 얘는 가격 변화율과 양 변화율이 어떻다? 똑같아요. 가격 10% 오르면 양도 10% 줄겠죠. 그럼 총수입은 곱하니까 변화가 없다예요. 얘는 올리나 내리나 얘가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가격 변화는 공급자의 총수입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탄력성 활용 두 번째 총수입의 변화를 봤어요. 자, 첫 번째는 탄력성에 따라서 균형점이 이동할 때 크게 변하는 거, 작게 변하는 걸 구분할 수 있었고, 두 번째 탄력성에 따라서 비싸게 파냐 싸게 파냐에 따라서 총수입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었다. 우리가 비고가 하나 외웠고, 자, 여기 왼쪽에 있는 날개 기출문제 보죠. 자, 가격 탄력성이 1이래요. 1. 단위 탄력적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전체 임대료 수입, 얘가 별표예요. 아, 이 지문은 총수입을 얘기하는구나를 딱 떠올려야 돼. 그럼 탄력성에 따라서 총수입의 변화, 이걸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면 1인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총수입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또는 상승하더라도 총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자, 아래 보니까 두 번째 가격 탄력성 1보다 작을 경우라고 나왔죠. 여기에 전체 수입에다가 별표. 역시 이것도 총수입의 변화를 묻는 거네. 탄력성에 따라서. 그럼 1보다 작으면 탄력의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죠. 비탄력일 때 총수입은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했을 때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고가로 팔매에 따라 비고가가 뭐하다? 유리하다. 그럼 총수입이 뭐한다? 증가한다 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비고가가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탄력성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세 번째가 조세 부담이에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정책론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사실
탄력성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꺼번에 배워보죠. 자, 원리나 이유는 제가 정책론에서 좀 더 설명해 줄 거니까 지금 결과만 봤을 때, 자, 조세를 누가 많이 부담할 거냐? 재산세 같은 보유과세를 이걸 임대인이 내야 되겠죠. 임대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원래 납세 의무자는 임대인이야. 근데 정부가 재산세, 보유세를 올렸어. 그러면 이걸 임대인이 다 내지 않고 임대인 일부, 야, 내가 버는 돈이 얼마 없으니까 임대를 좀 올려야 되겠어. 그래서 세금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일이 발생해요. 결과적으로 재산세는 일부는 임차인이 내고 일부가 임대인이 내게 되는 꼴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두 원래 납세 의무자는 임대인이에요. 얘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대인이니까 얘가 내야 되는데 일부를 임대를 올려서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세의 전가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얘가 얼마 부담하고 얘가 얼마큼 부담하고 누가 더 많이 부담할 거냐를 판단할 건데 이건 탄력성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간단해요. 자, 전세가 부과될 때, 자, 수요자 임차인과 공급자 임대인의 뭐에 따라서 상대적인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 부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상대적인 탄력성이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탄력이냐 비탄력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결과는 이거예요. 자,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에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 부담이 어떻다? 크다. 이게 결론이에요. 비탄력적인 대상이 수요와 공급을 비교했을 때 수요와 공급 중에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 부담이 크다. 수요는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고 공급은 공급자는 임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보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이렇게 제시됐어요.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 그럼 누가 비탄력이다? 우리 결론은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공급이 비탄력이네.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작죠. 얘가 비탄력이니까 누가 조세 부담이 크다? 임대인의 조세 부담이 크다. 임대인의 조세 부담이 큰 거예요. 자, 그럼 원래 세금은 누가 내야 돼? 임대인이 내야죠. 근데 일부 떠넘기긴 하겠죠. 근데 임대인이 많이 낸대. 자, 임차인은 적게 내겠네. 맞죠? 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가를 많이 한 거야, 조그만 거야? 조금만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세, 전가가 뭐하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반대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중에 수요의 탄력성이 더 작다고 나왔어요. 그럼 얘가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죠. 얘가 비탄력적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럼 누구 조세 부담이 크다?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크다.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크다는 건 임대인의 조세 부담은 작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임대인이 내야 되잖아. 근데 임차인이 많이 내게 됐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전가를 뭐 했다는 얘기야? 많이 시켰다는 얘기예요. 조세 전가가 뭐하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임대인이 내야 될 세금을 임차인에게 또 많이 넘겼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보고서 수요와 공급 중에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 부담이 크다라는 거고, 여기서 상대적인이란 말에 이 상대적이란 말을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상대적인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봤더니 얘가 만약에 0.7이에요. 이렇게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죠. 1부터 작은 비탄력이죠. 얘가 0.3이에요. 탄력의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죠. 그럼 둘 다 비탄력이니까 둘 다 많이 내냐? 이런 게 아니라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누가 더 비탄력이냐를 얘기하는 거야. 누가 더 비탄력이야? 공급이 더 비탄력이죠. 그럼 얘보다 얘의 조세 부담이 어떻다? 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탄력일 수도 있고 둘 다 비탄력일 수도 있어. 지금 얘기하는 건 상대적으로 누가 더 탄력이냐, 누가 더 비탄력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 중에 더 탄력성이 작은 대상이 조세 부담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위에 것만 보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래.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한번 보죠. 부증성이라는 거 있죠.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성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부증성으로 눈에 보이는 토지량을 늘릴 수가 없다.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물리적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네. 그럼 이걸 해석하면 양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양 불변? 양이 변하지 않아? 그러면 양이 변하지 않으면 무슨 선? 수직선이라고 했어요. 완전 비탄력. 양이 변하지 않으면 양의 변화율은 몇 퍼센트? 0%. 아, 그래? 그러면 탄력성은 양이 변해야 탄력성이 크다 그랬어요. 가격분의 양 변화율. 근데 양의 변화율이 0이야. 그럼 탄력성은 얼마? 왜 안 나와? 가격 탄력성 얼마?
0이라고 해야 돼요. 가격 탄력성 0. 이게 이제 완전 비탄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걸 쭉 여기까지 연결 지으면. 자, 이런 것이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자, 그러면 비탄력이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랬어. 근데 완전 비탄력이래. 그럼 세금을 완전 내겠네. 누가? 공급자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그래서 모두 누가?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면 수요가 비탄력인데 완전이니까 수요자가 모두 부담한다 라고 되겠네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조세정책에서 배우는 탄력성의 활용이에요. 이걸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제 암기 코드를 이렇게 외울 거예요. 비고가 부담이 크다 이렇게 라고. 자, 가수 B가 고가여서 돈은 많이 벌어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죠. 그리고 뭐냐면 부담이 크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일수록 고가로 팔아야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고, 비탄력인 대상이 조세 부담이 뭐하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울 거예요. 가수 B가 고가여서 부담이 크다. 이렇게 하나 외워서 정리할 거예요. 자, 공부하면서 복습하면서 이해는 하고, 설명했으니까 설명한 걸 바탕으로 이해는 하고,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이 암기 코드를 딱 머릿속에 정리 딱 해서 실수하지 않게 문제 풀어야 되겠죠. 자, 이게 탄력성의 활용 세 가지였어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탄력성에 따라서 균형점의 이동이 나타날 때 크게 변하는 거, 작게 변하는 거. 이때 탄력적이면 뭐가 크게? 양이 크게. 비탄력이면 양이 작게. 이렇게 딱 기준 잡아야 되고. 자, 두 번째, 탄력성에 따라서 비싸게 파냐 싸게 파냐에 따라서 총수입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암기했던 거 비고가가 유리하다였어요. 그럼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팔아야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다. 하나 딱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담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했을 때 탄력성이 작은 대상, 비탄력적인 대상의 조세 부담이 어떻다? 크다. 그래서 전체 암기 코드가 비고가여서 부담이 크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제 정리해서 문제 풀어볼 거고.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82페이지에 기출문제 보면, 자, 수요 공급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틀린 거라고 나왔는데, 자, 보죠. 자, 완전 비탄력일 때 수요 증가. 이건 뭐 완전 나오면 우리는 다 이미 정리했죠. 완전 비탄력이면 뭐가 변하지 않는다? 양이 변하지 않는다. 양은 변하지 않는다. 양은 불변. 얘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되고, 만약에 가격이 나왔다면 수요 증가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임대료를 상승하는 것이 총수입 면에서, 여기 별표. 그러니까 지문이 뭘 묻는 건지는 알아야 우리가 적용할 거예요. 총수입을 묻는 거네. 탄력성에 따라서 총수입. 그러면 비고가가 유리하다가 나와야 될 거예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죠. 비탄력일 때 임대료를 상승했다. 고가로 팔았다는 거죠. 고가로 팔 때 뭐하다? 유리하다. 유리하다. 총수입이 증가된다. 맞는 지문이네. 자, 세 번째. 수요와 공급에 비해서 탄력적이라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보니까 세금은 누가 부담하냐라고 나왔죠. 자, 조세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 부담이네. 그러면 비고가여서 부담이 크다. 비탄력인 게 부담이 큰 거예요. 조세 부담이 큰 거죠. 그럼 수요가 공급에 탄력적이면 이렇게 나왔어. 수요가 탄력적이면 누가 비탄력? 공급이 비탄력이에요. 누구 부담이 크다? 공급자, 임대인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더 부담하게 된다. 맞네. 해석하는 거고. 자, 네 번째 중요하죠. 자,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균형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럼 균형점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성에 따라서 균형점의 이동. 그럼 얘는 탄력성에 따라서 균형점의 이동이네. 자, 그럼 보죠.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균형점 이동과 탄력성 적용. 자, 공급 증가했어요. 자, 수요는 변화가 없어. 볼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양은 증가, 가격은 하락.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가격은 뭐하다? 하락. 하락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네모로. 자, 균형점 이동은 가격은 하락. 이렇게 나왔어. 균형점 이동 옳게 나왔네. 양은 증가, 가격은 하락. 자, 두 번째. 자, 얘를 적용해야죠. 탄력적일수록이라고 나왔죠. 탄력적이면 양은 크게, 가격은 작게. 그러니까 가격 나왔으니까 어떻다? 작다.
작게, 작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균형점에 이동해서 탄력성도 옳게 나왔고 균형점의 이동도 옳게 나왔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5번째 보죠.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이라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균형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그럼 탄력성에 따라서 균형점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죠. 자, 수요 증가하고 공급은 변함이 없어. 그러면 얘 먼저 해석하면 양은 증가, 가격은 상승. 자, 보니까 양은 증가. 옳게 나왔네. 균형점이 옳게 나왔고, 두 번째 우리 탄력성을 비탄력이면 양은 어떻게? 작게, 가격은 크게. 양은 어떻게? 작게라고 나와야 돼요. 얘가 틀렸네.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자, 처음 볼 때는 이렇게 하나씩 정리했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출제자는 탄력성을 속여낼 거니까 여기가 비탄력이라고 그러면 양은 작게 나와야지 보자마자 땡큐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지문이에요. 4번도 보니까 탄력적이라고 그럼 양은 크게, 가격은 작게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쉽게 판단할 거예요. 연습하면 될 거고. 자, 경기 변동을 보죠. 간단히 보죠. 경기 변동. 자, 경제는 마지막에 이제 경기 변동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자, 우리가 경기라고 얘기하는 건 이 경기는 수요와 공급의 정도를 경기라 그래요. 수요 공급이 얼마나 활발히 일어나냐 이걸 얘기할 때 활발히 일어나면 경기가 좋다, 호황이다. 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불황이다, 침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하겠네. 그래서 변동이라고 얘기해요. 즉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기가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 경기는 10년 주기로 변해요. 보통 우리가 일반 경기라고 한다면 뭐 대표적인 우리 기업들의 경기가 있겠죠.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게 경기는 10년인데 부동산 경기는 더 오래 걸릴까요? 짧게 걸릴까요? 부동산은 만드는데 오래 걸려? 짧게 걸려? 오래 걸려요. 그럼 주기가 더 길겠네. 약 2배 정도 길다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18년 정도로, 일반 경기는 10년인데 부동산 경기는 약 18년 정도로 주기를 잡는다. 약 2배 정도 길게, 거의 딱 2배는 아니지만 더 오래 걸린다. 만드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부동산 경기의 변동을 한번 볼 건데, 보통 경기 변동이란 경기가 상승하거나 반복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얘기할 때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기를 주로 이걸 대표로 뽑긴 해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읽어보시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한번 보죠. 얘는 이제 중요하니까. 자, 경기가 어떻게 변하냐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 심심할 때마다 나와요. 어떤 단어에서 나올지 몰라요. 출제자가 보너스 하나 주려고 할 때. 자, 인플레이션은 일단 호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황. 수요가 증가해서 결국 이후에 공급도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호황을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불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은 호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우리 두 가지는 외워놨어야 돼요. 물가가 뭐 한다? 상승한다. 동시에 화폐 가치가 뭐 한다? 하락한다. 이 똑같은 얘기예요. 물가 상승과 동시에 화폐 가치 하락하는 건 똑같은 일. 예를 들면 한번 정리해보죠. 자, 여기에 물가라고 해보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줄여서 인플레라고 얘기해요. 인플레가 발생할 때 물가를 보려면 물건을 똑같이 넣고, 예를 들면 우리 쌀로 한번 보죠. 쌀 10kg이라고 해보죠. 쌀 10kg에 이렇게 있을 때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물가가 올라갈 거예요. 물가가 상승할 거니까. 그러면 이때는 쌀 뭐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그냥 대충 잡아서 얘가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쌀 10kg이 20만 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죠. 물가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자한테는 힘들겠네. 맞죠? 쌀 똑같은 10kg는 사는 것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걸 다시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화폐 가치, 화폐의 값어치를 본다면 이 값어치는 화폐의 구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돈으로 얼마의 실질 물건을 살 수 있느냐의 값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가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에도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 물건을 쌀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를 했을 때 이때는 얼마? 10kg을 살 수 있겠네요. 근데 이때는 얼마 살 수 있어요? 20만 원이 10kg이니까 10만 원에는 얼마? 5kg. 그럼 똑같은 10만 원이지만 이 10만 원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죠. 그럼 화폐의 값어치가 뭐 한 거야? 떨어진 거예요. 화폐의 구매력이 돈으로 실제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같은 얘기예요.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는 물가가 올라감과 동시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의 차이는 어떤 건지 한번 해석해 본다면 물가가 올랐어.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물 자산이라는 것이 자, 실제 물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실제 물건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물건을 실물 자산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금과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과 부동산. 그럼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어. 인플레가 발생했어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을 투자했어. 물가가 올라가는 일도 동시에 나타나죠.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뭐해? 올라가겠네. 그럼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는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의 손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을 사놨으니까 인플레가 발생할 때 물가도 올라가니까 부동산의 값어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자,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에 장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투자했다?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해도 물가가 오를 때 부동산 값어치도 올라가요. 그럼 인플레에 대한 문제를 방어할 수가 있어. 이걸 영어로 해지한다 그래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인플레이션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로 봤을 때가 중요해요. 사실은 이건 기본이었고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진대.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현금 수입자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해요. 은행이 대표적이에요. 은행은 이제 돈을 빌려주고 뭘 받아? 수입을 이자로 받아요. 이자로. 근데 만약에 고정금리라면 내가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받아요. 이렇게. 근데 인플레가 계속 발생했어. 100만 원씩 받는 돈은 똑같지만 이 돈의 값어치가 뭐해져? 점점 떨어져요. 값어치가 없는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은행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해요. 그래서 현금 수입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금융기관이에요. 은행. 은행은 뭐하다? 불리하다. 그러면 임대인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임대계약을 3년 이렇게 했어. 임대료가 100만 원씩 받는다고 매달 100만 원씩은 받아. 근데 인플레가 계속 발생하면 값어치가 없는 돈을 나중에 받을 거 아니에요. 실질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100만 원이라는 돈의 크기는 똑같잖아요. 이건 명목상 수입이라고 얘기해요. 명목상 수입은 동일하지만 인플레가 발생하면 이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실질적인 수입은 뭐한다? 감소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목상 수입은 동일하지만 실질 수입은 떨어지는 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과 누구? 임대인은 값어치가 없는 돈을 받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값어치가 없는 돈을 받게 되니까 뭐한다? 불리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 시험 문제 나와요.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오르니까 부동산 투자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융기관이나 임대인은 뭐한다?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죠. 우리 투자는 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돈을 벌려고. 근데 수입은 투자한 시점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 나온다? 미래 발생해요. 장래 수익을 기대하고 내가 돈을 지출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장래 예상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했어. 미래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어요. 그럼 번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자가 생각할 때 야, 미래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 그럼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만족해야 되는 수익률이 뭐예요? 요구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 우리 다 까먹었어? 요구 수익률은 두 개의 합이에요. 뭐와 뭐의 합? 아, 그래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이다라는 거였죠. 무위험률은 금리를 얘기했었고 위험할증은 위험 대가를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만족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인데 만약에 미래 인플레이션이 엄청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했어. 그럼 요구 수익률을 더 올리려고 할까? 낮추려고 할까?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실질적인 수익률이 떨어질 거니까 값어치가 없는 돈을 벌게 되니까. 그래서 덕에다가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하나 더할 수 있다였어. 누구 효과? 아, 그래요? 덕이까지는 좀 오버했다. 네. 피셔 효과였어.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피셔 효과 이런 게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해석해야 될 내용이고, 인플레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상점, 그 다음에 은행과 임대인은 손해보는 입장에 있다. 여기까지 알아야 되고, 투자론에 넘어가면 요구 수익률에 예상 인플레이율이 반영될 수가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가가 올라감과 동시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동시에 나타나는 건데, 자, 물가 상승은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므로 부동산도 물건이니까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뭐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이건 물가가 올라감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근데 수입으로 봤을 때 현금 수입이에요. 돈이, 화폐가 수입이 됐을 때, 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건 은행, 금융기관을 뭐라고 하냐면 대출자라고 하죠. 예, 실질 수익률을 감소하므로 은행한테는 뭐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손해보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때 은행 말고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과 은행은 손해보고. 그럼 반대로 차입자와 임차인은 뭐 한다? 유리한 입장이 되겠네. 돈을 똑같이 내지만 값어치가 없는 돈을 내니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자,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 이거 하나만 좀 설명하면, 요게 공급을, 부동산 경기를 시사하는 지표라고 나왔어요. 야, 이런 게 많이 일어나면 경기가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지표를 얘기하는데, 자, 공급을 얘기하는 지표에 건축량이 대표적인데, 요게 쉼표가 아니라 가운데 중점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 두 개는 선행지표. 아직 우리 시험 문제 답으로 결정할 만한 질문으로 나온 적은 없고, 먼 옛날에 얘는 선행지표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우리 건축 경기가 좋다, 그럼 공급 경기가 좋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지금 좋다를 얘기해 주는 건 사실 착공량이에요. 착공량이, 건축 착공량이 많아지면 지금 경기가 공급 경기가 좋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뭘 얘기하냐면 택지를 분양을 많이 했다, 건축 허가를 많이 받았다죠. 이게 좋으면 공급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미리 얘기해주는 뭐냐면 선행지표예요. 무슨 얘기냐면 택지를 분양받았다고 해서 바로 착공하는 건 아니에요. 택지 분양받으면 돈도 마련해야지. 그렇죠. 허가도 받아야지. 자재도 이렇게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얘를 건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착공 건축을 시작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얘가 동행인데, 택지를 분양받았거나 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짓는 건 아니에요. 허가 짓고 또 돈 마련해서 이렇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짓는데 또 시간이 좀 제법 걸릴 수가 있잖아요. 얘는 선행지표라는 건 뭐냐면, 얘들이 좋아졌다라는 건 지금 공급 경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곧 미래에 금방 좋아질 거야를 먼저 얘기해 주는 지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행하는 지표다를 얘기하는 거야. 먼저 얘기해 준다야. 얘가 좋은 건 지금 공급이 좋은 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좋아질 거야를 먼저 얘기해 주는 지표고, 지금 좋은 거야를 얘기해 주는 건 착공량을 얘기한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고. 자, 수요를 얘기할 때는 사가는 양이 중요한 거예요. 사가는 양. 그래서 여기에 거래량. 사가면 세금 납부하니까 취득세, 이거 납부 실적이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고,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가격 변동에서, 자, 경기가 좋으면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경기 나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가격 오른다고 무조건 경기가 좋아지는 거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즉, 경기가 나빠도 어떤 버블이나 거품이라는 거, 투기적 요소에 의해서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여기에 간접지표, 보조지표로 활용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오른다고 무조건 경기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가격 오르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가격 오른다고 무조건 경기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거나 보조지표다, 직접지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해석하고, 이건 뭐 최근에 10년 동안
이 인플레이션 말고 이런 내용은 거의 나온 적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선행지표의 의미만 좀 해석하면 돼요. 자, 쉬었다가 경기변동 유형부터 우리 배워보도록 해보죠.